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경기 수원은 겨울을 통틀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도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열차 운행이 30분 넘게 늦어지며 출근길도 연이틀 마비됐고 도심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선생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수백 가구의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곳곳에서 사고도 속출했는데 첫 소식 김희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현재 폭설로 인하여 세부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고객님들께서는 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수인 분당선 모습입니다. 열차 운행이 30분 넘게 밀리면서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다. 벽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동하시고 저 안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우측으로 이동하세요. 이용객들은 열차를 타지도 계단을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네,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오늘 출근길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롱패딩을 입고 왔는데 오늘까지 서울에는 28.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눈이 내린 걸로 기록됐습니다. 어제는 평소처럼 나왔다가 너무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온 것 같아요.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리면서 차들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한때 북악산길과 삼청터널, 인왕산길 등 서울 시내 도로 6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이번 눈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그중에서도 수원에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무려 43cm가 쌓이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됐는데 스키를 타고 출근길에 나선 고등학교 선생님마저 등장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눈 무게를 못 이겨 뒤집어지고 차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마음 급한 시민들은 차에서 내려 눈길을 걷습니다. 날이 밝고 눈이 그쳐도 사정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통근버스가 오질 못해 줄은 점점 늘어납니다. 코너 입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껍게 눈이 얼어붙은 과속 방지턱 앞에 차들이 멈췄습니다. 운전자와 인근 상인, 폭설 취재에 나선 기자까지 삽을 들었습니다. 함께 파고 함께 밀어서 겨우 빠져나갑니다. 급한 대로 찻길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치웠지만 사람길은 여전히 눈밭입니다. 엄마는 걷다 넘어질까 아이를 썰매에 태웠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아이는 어린이집 가는 길이 몇 배 더 즐겁습니다. 썰매는 짐수레가 되기도 하고 스키는 마비된 도로에서 제일 빠른 이동수단이 됐습니다. 빨리 출근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 그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눈 때문에 일을 못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차를 못 뺐습니다. 택시라는 사람인데 나오려고 보니까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가서 하면 그래도 만 15, 20만 원씩 했는데. 경기도에서 1,200곳 넘는 학교들이 휴업을 하며 부모들은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번 폭설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750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물이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천장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양의 눈도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에 있는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고 한 사람은 발을 절뚝거리며 빠져나옵니다. 순간적으로 한 10초 이내에 그냥 따다다다다다 오전에 소리가 이제 징조가 좀 들렸어요. 철제가 땅땅 위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서 그 판넬 자체가 금이 가는 소리. 다행히 대부분 미리 대피해 한 명만 다쳤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고 나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다 나와 있었고. 새벽엔 서울 마포구 일대 750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눈 때문에 쓰러진 나무가 전깃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용 시 고장 발생이 우려되니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저희 아들 출근할 때 그 이제 수도 물하고 전기 이런 게 다 안 돼서 거의 다 준비를 못 하고 그냥 출근한. 어제 저녁 6시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제설차가 들이받은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전신주를 다시 세우는 등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복구가 될 때까지 인근 30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각 지자체는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 내내 나무와 전깃줄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번 폭설로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며 애써 키운 나무들이 파묻혔고 축사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소가 폐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단지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덮인 눈을 아무리 걷어내도 애써 키운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40년 일군 농장이 무너지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남 화해시장으로 가기로 한 날 새벽, 폭설이 9동의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밤새 지붕에 올라 눈을 쓸었지만 집으로 쓰던 하우스 딱 한 동 지켰습니다. 이걸로 다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막막하네요, 앞으로. 이 물건은 거의 다 버렸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 시장 비가림 지붕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휘어졌습니다.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이 무너진 지붕에 깔려서 노점상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전기도 끊겨 상가들 대부분 가게를 닫았습니다. 당장 약속한 물건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상인도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주문을 맞춰줘야지만 저희도 생계를 유지하니까. 젖소들이 머물던 축사도 무너졌습니다. 깔린 소를 꺼내려 굴착기가 쇠기둥을 걷어냅니다. 한 2마리 정도 지금 깔려 있고 나머지 이제 3마리는 폐사됐고 여기 1마리는 지금 이제 곧 폐사될 것 같아가지고. 강원 횡성의 한 한우 농장에선 지붕이 무너져 70대 주인이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 용인에선 집 앞에서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 이가혁 기자도 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제주공항은 특히 결항편이 속출해서 표가 나오길 기다리는 탑승객들로 지금 붐볐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층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면서 오늘 평일인데도 마치 휴가철처럼 많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면 딜레이드, 그러니까 지연됐다는 표시가 잔뜩 써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의자를 한번 좀 비춰주시죠.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빠졌다 해도 저렇게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승객들이 새로운 표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제주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총 11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주로 목적지가 서울 김포나 강원 원주같이 폭설 피해를 입은 곳들로 가는 그런 항공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제 훨씬 더 많은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점입니다. 어제 이곳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31개 편을 비롯해서 총 46개 항공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어제 결항을 겪은 손님과 오늘 결항을 겪은 손님까지 계속해서 공항에 모이면서 새로운 항공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결항 때문에 하루 더 제주도에 머물게 된 승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청주로 갔다가 거기서 KTX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제 왼쪽에 항공사 카운터 한번 보시면요. 지금 당사 결항편 승객분들의 하나여 대기 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오늘 출발 또는 내일 출발하는 항공편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쉽지 않고요. 어제 표를 미리 샀다가 결항을 겪은 취소된 승객들이 그나마 빈자리가 나면 대기 순번에 따라서 항공사 연락을 받고 탑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 불편이 크겠군요. 이가혁 기자도 빨리 상암으로 출근을 해야 할 텐데 제주는 지금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폭설뿐만 아니라 강풍도 문제인데요. 이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이틀째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제가 해안가에서 취재를 하다가 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정말 센 바람을 저도 겪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확실하게 항공편 운항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비행기를 타시려는 손님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민영 앵커 말대로 저도 빨리 표를 구해서 내일 상암동으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이번 눈은 양도 많았을 뿐 아니라 물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었던 탓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습설이 수십 센티미터 쌓이면 그 무게가 수십 톤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습설이 내리게 된 건지 황예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눈에 뒤덮인 나뭇가지가 갑자기 부러집니다. 나이가 600살이 넘는 천연기념물 제동 백송도 쌓인 눈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염소 축사 지붕이 무너져 흑염소들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의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잘 뭉쳐지는 습설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폭설이 유독 습설로 많이 내린 이유 중 하나는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무른 탓이 큽니다. 기온이 영하 3도에서 0도 사이로 대체로 포근한 겨울 날씨일 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습도도 높아서 더 무거운 습설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건설은 더 춥고 건조할 때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때문에 눈 무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100제곱미터 지붕에 5cm의 눈이 쌓일 때 건설이면 200에서 300kg이지만 습설은 600kg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최대 40cm의 눈을 버틸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눈의 무게에 따라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습설이 40cm가 왔다면 5톤 가까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해안가에 위치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시설물에 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달리하는 습설 예보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런 습설이 겹겹이 쌓이면서 나무와 지붕, 심지어 건물까지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붕에 쌓인 습설을 치우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지붕에 올라가지 말고 뜨거운 물을 뿌려서 제거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입니다. 들썩하더니 기둥이 떨어지고 곧이어 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서울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눈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철제 구조물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진 그물망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습설이 녹기도 전에 그 위에 또 눈이 내려 더 무거워진 겁니다. 눈이 녹아서 부피가 이제 줄어들면서 물이 되는데 바로 얼면서 사실은 더 이제 밀도가 더 높은 얼음 형태로 되잖아요. 무게적으로도 훨씬 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 경기 군포의 공장 단지에는 지붕마다 눈이 높게 쌓였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4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지붕 위를 보시면 가장 아래에는 얼음이 얼어 있고 그 위로 또 새로운 눈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처마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더 무거워진 눈을 잘못 치우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제 차고 위에 쌓인 눈을 치우던 80대가 차고가 무너져 숨졌습니다. 오늘은 눈을 치우던 60대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 위에서 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직접 눈을 쓰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울기만 좀 있고 그러면은 물로서 제설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또 많이 얼었으면은 물을 따뜻한 물을 부으면 좋지만 또 붕괴 위험이 있다면 대피하고 눈이 녹을 때까지 통제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쏟아지는 폭설에 마을 전체가 이틀에 걸쳐서 정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인데 이불과 핫팩에만 의지한 채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 고립된 마을을 찾아가는 길, 취재 차량이 눈에 빠졌습니다. 마을까지 1km를 더 가야 합니다. 걸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들어와요, 선생님? 눈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바닥은 맹골,
간밤의 추위는 핫팩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핫팩 몇 개 터뜨리셨어요? 5개. 있는 대로요 다. 이건 봐. 아이고. 마을회관은 따뜻할 테지만 가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에이, 또 눈에 내가 미끄러지면 괜히 애들 고생시킬까 싶어서 가다가 미끄러지면 또 어떡해. 충전 못해 30%만 남은 휴대폰 배터리. 아끼고 아껴 걱정하고 있을 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 뭐 전기 들어오겠지 뭐. 아, 근데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지.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더 윗집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종일 쓸어도 마당밖에 못 치웠습니다. 김치가 쉴까 눈 속에 파묻었습니다. 아니 냉장고 안에서 썩으니까요. 그게 저 시원해라고 눈에다 묻었죠. 전기가 30시간 넘게 끊기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쓰셨어요? 물이 없죠. 작은 거는 밖에서 보고. 오늘 먹으면 없고 호박죽 쓰는 거 그거 먹고. 이번 폭설로 경기 양평군에서만 13,00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아직도 3,500가구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눈폭탄이 쏟아진 상태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퇴근길 또 내일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원 기자, 지금은 눈이 그친 상태죠? 네, 오늘 서울은 오전부터 눈발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대설특보도 제주 산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권인데요.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어제 내린 눈이 미처 녹지 못하면서 바닥은 곳곳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네,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퇴근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수도권에 워낙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성인 무릎 높이보다 높게 눈이 쌓였는데요.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서울역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승객뿐만 아니라 KTX와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더 몰렸고 버스와 택시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퇴근길이고요.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차는 아예 운영할 생각은 없고 위험하니까. 저는 지금 버스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있다가 지하철에 내려오는데 거의 30분이 걸렸더라고요. 네, 내일 아침 출근길이 더 걱정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출근길엔 서울이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권으로 눈이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눈 예보도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 하루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처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모레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한낮에도 얼음이 녹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과 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혜원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쏟아진 뒤에는 눈길 또 빙판길 낙상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쌓여있는 낙엽도 급하게 밟았다간 숨어있는 빙판에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 낙상 사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강나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며칠 내리던 눈이 멈춘 거리 곳곳에 낙엽이 눈에 띕니다. 녹지 못하고 얼어버린 눈과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낙엽이 지금도 다 이렇게 있는데 눈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자전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것에서 쇠붙이로 돼 있어서 얼고 또 눈이 쌓이고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겨울철엔 근육이 더 수축돼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특히 고령층은 길을 걷다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손목은 물론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층에서 낙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차에 치였다든지 그런 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가볍게 부러져서 넘어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시는데 70대 이상의 경우 고관절 골절로 사망할 확률이 20% 이상인데 주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넘어졌다면 병원에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 내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혈관에 있는 혈전이 굴러가서 심장에 막히게 되면 이제 심장마비고 뇌로 가면 뇌경색. 예방을 위해선 걷는 속도와 폭을 10% 정도 줄이고 평소엔 운동을 통해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불확실해지자 명 씨가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지켜달라 부탁했다고 말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이준석 의원이 알았다고 하며 공표조사 하나를 달라고 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의원은 JTBC에 여론조사로 입증하라는 원론적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4월 11일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경쟁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준석이가 하도 윤한홍이고 정진석이고 막 그 정진석이 고대거든. 그거 물고 난리 났다세.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애가 막 찔러 들어오고 막. 정진석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에게 다시 한번 김영선 공천을 돕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선이 내가 그래도 네가 지키라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공표조사 하나를 달래. 네. 예,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큰 이야기를 하지. 알겠지? 김 전 의원이 앞서는 공표조사 결과를 주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건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 P&R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없을까? 잘 나오고 있다고. 잘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핵관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지금 뭐 윤핵강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날라갔어. 날라갔어. 공표조사 결과는 김 전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16%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관위 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전략 공천은 기본적으로 월등한 후보가 받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그걸 입증하라는 원론적인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결론이 달라졌는지 등 당시 공천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건데 바로 창원지검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검찰이 이틀 연속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뭘 찾으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공천 개입, 이게 말 그대로 의혹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든 공천심사 자료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자,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당히 가까웠던 정황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궁금증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정말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매개로 해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원하는 공천 결과를 얻어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공관위가 그 예비 후보자들 점수를 쭉 매겼을 텐데요. 그렇다면 김영선 전 의원은 몇 등이었는지, 혹시 그 순위에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려는 겁니다. 명 씨가 조작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여론조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됐는지도 수사로 확인되어야 할 텐데 정황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수사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가 공관위에 전달됐다라는 정황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그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10% 앞서면은 그냥 경선 없이 한다고. 이제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검찰이 당시 공천 과정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밝혀내기는 한 겁니까?
네, 검찰은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있던 녹취 그리고 카톡 대화 상당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요, 당시 공천 과정의 타임테이블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임테이블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2022년 4월 2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이기는 자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실제로 미공표 조사와 공표 여론조사 모두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 측이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를 했고요. 또 여론조사 보고서가 이준석 대표에게 넘어간 정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4월 11일 대화입니다. 조금 전 단독 리포트로 보신 내용인데요. 이준석 대표한테 김영선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 오갔었죠. 자, 이제 검찰은 확보한 공천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건지, 그리고 조작된 자료가 정말 점수에 영향을 미쳤던 건지 이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느냐, 이게 사실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타임테이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2022년 5월 9일입니다. 이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김영선, 경선 치러야 한다고 하던데 전략공천이 아니라,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명태균 씨, 날이 밝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대통령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요, 마침내 오전 10시 1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잘 알고 계실 대통령 육성 녹취입니다.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당에서는 말이 많대?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요, 공관위의 당시 평가와 대통령의 의중이 갈렸구나, 달랐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에 김영선 전 의원은 결국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 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의 결과가 바뀐 건가? 전략공천으로 결정이 난 건가? 이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검찰이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 통화 이후에 기류가 확 달라진 게 확인되느냐가 또 관건이겠군요. 그럼 다음 소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수사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이준석 의원 그리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불러들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5월 9일 그 대통령과의 문제 통화 직후에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한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고요. 또 그 직후에 이준석 대표한테 카톡을 보내서 김 여사가 윤상현이랑 통화했대, 전화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카톡도 확보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간대별로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런 대화가 확인이 된 이상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 대화가 오간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은희 의원입니다. 명 씨는 자신이 작업해줬다며 조은희 의원이 울면서 전화 왔다. 시의원 공천 1개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조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초구청장을 그만두고 이듬해 서초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서초의 자존심이 우리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선거 직전인 3월 초, 명태균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조 의원의 경선 참여 조건을 조정했다며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거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명 씨는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장도 합니다. 그래갖고 다 문자 다 돌려 다 하고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47%.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리해라. 그냥 무조건 가방 넣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지가 이기려고. 민주당은 당시 조 의원의 득표율에 페널티를 주고 1차 경선 때 과반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경쟁 후보들과 타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조 의원이 당선 후 서초구의 서울시의원 자리 추천을 제안했다고도 말합니다.
돈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나왔대요. 그래서 좋으니 어떡하잖아. CEO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쫓아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실제 석 달 뒤 대구에서 활동하던 명 씨의 지인 A 씨가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김영선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하다 최근 국민의힘 56만 명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해당 녹취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명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명태균 씨가 박완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말하는 녹취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박 지사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부가세 없이 받았다고 했고 박 지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마찰이 생기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여사가 알면 뭐라 하겠느냐, 다음에 지사 받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지사 측은 공천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 따냈다는 입장인데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박완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왔는데. 명태균 씨는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을 자신이 받게 해줬다고 주위에 말해왔습니다. 박 지사를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데려갔고 소개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도지사 선거 과정에 여론조사도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박 지사 측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시절 한 차례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박완수 그거는 내가 받았어요. 500만 원. 네네. 내일 아침에 갔더니 그건 부가세 없이 500만 원 받았어요. 예. 계산서 안 컸고. 지난 2021년 12월 여론조사를 한 뒤 비용 500만 원을 건넨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관계는 더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완수 쪽에서 전화 와서 네.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의할 거니까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줘요. 박 지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마찰이 생기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지가 공천 주고 지금 그거 하고 내가 다 해줬는데 그 여사가 알면 뭐라 하겠노? 박완수 다음에 지사 받겠나? 내가 지사한테 전화 2번 안 했나? 이런 관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소문은 내가 볼 때는 명태균이가 한 거에 8할은 박완수가 득을 본 거야. 경남도지사가 된 거니까. 그리고 박 지사 측은 명 씨를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맞지만 공천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 따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박 지사를 불러 공천 과정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에 반대해온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친한계가 재표결로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오늘 한 언론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당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 대표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다만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 안팎에선 명태균 씨의 잇따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친윤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한 대표 역시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의 해명 이후에도 친윤계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친한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하게 되는 만큼 친한계 위주의 기류 변화가 이탈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골프를 둘러싸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2기 골프 외교에 대비해 연습을 시작했고 8월 24일 이전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못 박았었는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8월 초 대통령 휴가 때에도 골프 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김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다가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친 부사관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를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함께 골프를 친 장병들이 영광된 자리라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야당은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8월 24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이전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철호 수석께서는 그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냐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야당 주장에 결국 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 스튜디오에서 유선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 골프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불거지는 겁니까? 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9월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답변했던 것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경호처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혹은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이 돼서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의 일이다. 이렇게 찍어서 물어봤는데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만약 알지 못합니다. 네, 물론 기억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날짜, 시간, 장소 다 특정해서 물어봤으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놨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에 같은 날 골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8월 22일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서 전 국가가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8월 24일 이 날짜와도 그리 멀지 않은데요. 고위공직자가 이때 골프 왜 쳤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니요, 태릉 옳다고 골프장을요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쳤다면 왜 쳤는지 이거에 물어본 건데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나온 외교를 하기 위해 골프를 친 거다. 이 해명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일단 골프를 쳤다라고 처음 인정한 게 지난 10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전날이죠. 9일에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를 위해서 골프 연습을 8년 만에 시작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의 증거가 잡히고 나니까 뒤늦게 억지 해명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7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9일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언론에 포착되자 10일에 대통령실이 이를 골프 외교로 포장해 알린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홍철호 수석 말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도 골프를 쳤습니다. 또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위해서 골프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대통령실의 그 패턴은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되면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이어가려면 윤 대통령도 골프공이 좀 제대로 맞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그 같이 골프를 친 장병이 눈물을 글썽였다라던가 오늘 그런 답변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놓는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날짜가 부천 화재 이틀 뒤라든가 아니면은 전 장병의 골프가 이제 중단이 되고 있는 을지훈련 기간이라든가 대통령 본인이 이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던 대국민 담화 이틀 뒤라든가 이런 날짜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날짜들은 골프를 치는 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기상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해명하고 또 그 시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시국 선언이 나왔습니다. 1,500명 가까운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대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525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지난 8일 서울대 게시판에는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합류했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성직자인 주교 5명을 포함해 천주교 사제 1,466명도 시국선언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 준수 등 대통령의 사명을 모두 저버린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고 특히 수출이 크게 휘청일 걸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오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2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이달엔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깬 깜짝 인하였습니다. 한은이 2번 연속 금리를 내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2차례 연속 인하에 이어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3개월 안에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 금통위원은 지난달 1명에서 이달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선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은 집행부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건 20년 만인데 2차례 금리 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1,400원 수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가 4분기 주춤해진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자극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9%, 최악의 경우엔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도 안 되는 성장률은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 사태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현장에선 이런 저성장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한 공단의 기계 유통단지. 일부는 다른 공장에 팔릴 기계 장비를 정비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기계 장비 수요가 급감하면서 아예 바깥에 둔 기계들도 보입니다. 기초적인 어떤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이 안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작년서부터 더 심한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심하고 작년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순환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심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빈상가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빈상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채용도 많이 줄고 경기가 굉장히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인근 지식산업센터는 비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평, 80평 쓰던 분이 좀 100평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건데 오히려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줄이고 전혀 문의가 없습니다. 경기 자체가 엄청 얼어붙은 얘기죠.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2.2%로 낮췄고 내년엔 1.9%, 2026년엔 1.8%로 더 내려잡았습니다. 1950년대 이후 2%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건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 단 6차례뿐입니다. 내수 회복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 수출 업종이 부진하면서 수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당장 내년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저성장이 굳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오기 전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해는 높았다가 한 해는 낮았다가 평균을 해보면 2%가 채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뿐 아니라 재정까지 정책 대응 수단은 제한돼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을 놓고 외교 참사였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여당에서도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다 또 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교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외통위에선 여당 의원들도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당하고 지난번에 당했다. 연차.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 때문에 추도식에 불참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없었더라도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사실상 외교적 실패임을 인정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이번의 결과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에 조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저는 있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관련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게 이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인섭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72억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용도 변경을 받아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시에 청탁하는 대가였습니다.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의 친분을 앞세웠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형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대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백현동 비리 관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청탁에 따라 최종 결재를 했는지와 당시 결정이 부당했는지는 김 씨 재판에선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허위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은 곧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출생의 비밀.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한 병원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즉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들, 이른둥이들에 대한 치료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직장 생활이랑 무슨 연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칠삭둥이라는 표현은 요즘은 안 쓰지 않습니까, 잘? 그렇습니다. 이른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른둥이는 임신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 미달인 신생아를 지칭합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칠삭둥이, 팔삭둥이 또는 미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모자르다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라서 요 근래는 이른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하할 때 용어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자, 가장 최근에 보시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더러 애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미숙하다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더 앞서서는 2011년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출마를 하면서 YS를 당시 만나러 갔는데 YS가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는 칠푼이, 칠삭둥이와 같은 말인데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표현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근 정우성 씨로 관심이 커진 비혼 출산 관련 대책도 얘기했던데요. 네,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비혼 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비혼 출산아들이 차별 없이 자라게 잘 살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비혼 출산율이 지금 4.7%인데 OECD 평균인 약 42%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부모가 누구든 결혼을 했든 말든 하든 말든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이슈 봐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논두렁에 불 지른 의원님. 자, 경북 도의원들이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하겠다면서 일부러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면요. 자, 이게 화재 현장인데 엄밀히 따지면 일부러 불을 질렀기 때문에 방화 현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화재 현장 보시면 경북 상주의 한 농촌 논두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프로 덮여 있는 이곳에 불을 작게 냈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한 것이죠. 자, 신고를 받자마자 소방당국은 대형 펌프차 2대 등 약 8분 안에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요. 하지만 이미 불은 곧바로 끈 다음에 이 출동을 하자 이 의원들은 신속하게 출동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에 그러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 화재가 나 있다거나 이랬으면 좀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 노조 측은 이거 갑질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 전화인 119의 거짓, 사실상 거짓 신고를 해서 소방력, 행정력을 낭비했다라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 시간에 진짜 화재가 났으면 어떨 뻔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아무리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짜 절도라거나 가짜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에 전화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119와 정치권 사이 어떤 논란 과거에도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례 있었죠. 바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입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그러니까 앞서서 YS를 만나러 가기 바로 1년 전입니다. 119에 바로 전화해서 처음부터 나 도지사인데 전화 받는 사람 누구냐
해서 상당히 갑질 논란 당시에는 네, 유명했었죠. 기억에 납니다. 도의회 측에서는 혹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일단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일단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늑장 출동이나 장비 부실 등 검증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북 소방의 그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출동을 했는데도 장비가 고장난 사례들이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 의도는 없었고 또 소방대원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유감이다라는 뜻도 밝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화물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11m 다리 아래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조될 때까지 45분 동안 운전자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앞부분 절반이 다리 밖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까지 높이는 11m, 몇십 센티 차이로 운전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조수석 쪽이 다리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운전자 하반신이 차 밖으로 빠져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조 장비가 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손을 뻗었습니다. 겨우 이제 소매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이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있었어요. 이제 차체가 움직여지고 거기 있는 짐들이 떨어지고 그 사이로 떨어지고 해서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심시키고. 기름과 피가 묻은 손은 미끄러웠고 잡은 손의 힘은 점점 빠졌습니다. 차가 떨어지면 자기 손도 로프에 묶여가지고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냥 잡고 있는 모습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45분을 버텼습니다. 팔에 무리가 왔는데도 그냥 계속 버텼죠, 잡고. 운전자분 머리 바로 좀 위쪽에 손자 사진이 그거 보고 이제 저희 애들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정신적으로 좀 버틸 수 있었지 않을까. 고가사다리로 구조된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 구한 구급대원은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끄는 정몽규 회장이 차기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문체부가 협회의 부실한 운영 책임을 물어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다시 회장 선거에 나서서 축구계의 신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어디서 한 적도 없고 제가 여러 다각도로 판단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4선에 뛰어들 것인지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 출마도 공개 선언 대신 축구협회 관계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2013년부터 이미 3번의 임기를 채운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조만간 연임 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딴 구설에 휩싸였던 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절차 논란, 그리고 협회의 부실한 운영으로 정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 회장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회장 선거를 통해 축구계의 신임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익힙니다. 정 회장은 올해 낸 자서전에서 축구인으로 30년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며 스스로에게 평점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축구협회장이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속상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정 회장이 스포츠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마하면 내년 1월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경쟁하게 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태극마크를 달아야만 갈 수 있는 진천 선수촌은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에 공정한 결과를 믿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대한체육회와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때문입니다. 하루 전 감사원도 체육회의 예산 집행 과정과 선수 보호 실태를 확인하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를 이끄는 이기흥 회장은 최근 3선 도전에 나섰죠.
부정 채용을 비롯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 각종 비위 의혹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새하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사상 처음인데요. 용인 백암리에는 50cm에 육박하는 눈이 내렸고요. 서울에도 28.6cm로 모든 겨울을 통틀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가량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정도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폭설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쌓이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추위도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5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